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2월 8일 일요일 글로벌 인사이트입니다. 한 주의 마무리를 앞둔 오늘 세계 곳곳에서는 기존의 상식을 깨는 파격적인 행보와 새로운 시대의 갈등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일본의 운명을 결정지을 중요한 선거일이기도 하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파격적인 외교 전술과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의 강경한 메시지까지 오늘 다룰 소식들이 아주 뜨겁습니다. 오늘도 깊이 있는 통찰을 나눠주실 박 작가님 모셨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오늘 일요일 아침 뉴스를 정리하다 보니 정통성과 실용 사이의 치열한 줄타기가 느껴집니다. 미국은 군복 입은 장군들을 외교 전면에 내세우기 시작했고, 일본은 남성 중심의 정치사에서 유례없는 여성 총리 돌풍이 불고 있습니다. 마치 19세기 프로이센의 비스마르크가 철혈 정책과 실용 외교를 병행하며 유럽의 질서를 재편하던 시기가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오늘 이 거대한 지각 변동의 핵심을 역사적 맥락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미국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 무대에 군 지도자들을 전면 배치하는 이례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동 미군 사령관인 브래드 쿠퍼 제독이 직접 이란과의 간접회담에 참석했다고요? 네, 아주 흥미로운 장면입니다. 금요일 오만에서 열린 미국과 이란의 간접회담에 쿠퍼 제독이 제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외교관이 아닌 군사령관이 협상장에 나선 건 상대에게 말이 안 통하면 바로 힘으로 보여주겠다는 강력한 무력 시위나 다름없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 협상에도 육군 장관 된 드리스콜이 핵심 협상가로 나섰죠. 이건 과거 로마 제국이 속주들과 협상할 때 군단장을 보냈던 방식과 비슷합니다. 외교의 언어를 군사적 압박으로 치환한 트럼프식 강권 외교의 정석이라 볼 수 있죠. 경제적으로도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란산 상품에 대해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이 발효되었네요. 이란 정부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종가세를 추가로 물리겠다는 건데, 이건 단순한 경제 제재를 넘어 이란의 돈줄을 완전히 말리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런데 미국 내부에서는 압박이 다른 방향으로도 튀고 있어요. 주요 AI 기업들이 올해 데이터 센터와 장비에 무려 7천억 달러를 쏟아붓기로 하면서 건설 분야에서만 50만 명의 인력이 부족해질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7천억 달러라니 정말 천문학적인 액수군요. 인력 부족 문제까지 생길 정도면 미국 경제의 쏠림 현상이 심각한 것 아닌가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은 소수의 AI 스타트업만 자금을 독식하면서 다른 분야의 혁신이 억제될 수 있다고 경고했죠. 이건 과거 19세기 미국의 철도 광풍 때와 비슷합니다. 철도에 모든 자본과 인력이 몰리면서 다른 산업이 일시적으로 위축됐던 것과 같은 맥락이죠. 여기에 더해 슈퍼볼 하프타임 쇼가 이민 정책 등 사회적 문제를 비판하는 무대로 활용되는 등 미국은 지금 대외적 강공과 내부적 갈등, 그리고 기술 과열이 복잡하게 뒤섞인 상태입니다. 대한민국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한상공회의소를 강하게 비판하며 가짜뉴스에 대한 책임 추궁을 지시했습니다. 상당히 강경한 태도인데요. 네, 이재명 대통령은 특유의 직설적인 화법으로 경제단체의 가짜뉴스가 국정을 흔드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특히 서울의 높은 집값과 지역 불균형 문제를 언급하며 수도권 집중 현상을 반드시 시정하겠다고 강조했죠. 이건 단순한 부동산 정책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의 구조적 모순을 건드리겠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토지개혁이나 수도 이전 같은 이슈는 기득권과의 충돌이 불가피한데, 이 대통령은 정면 돌파를 선택한 셈입니다. 한미 관계에서도 미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다시 가져오는 방안을 언급하면서 미국 측의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점을 시사했죠. 조 장관이 미국 측에서 한국의 공약 이행에 대해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전한 부분에 주목해야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결과 중심의 외교를 원하는데 우리 정부의 속도가 그들의 기대에 못 미친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1980년대 미일 무역 마찰 당시 일본이 우물쭈물하다가 엄청난 보복을 당했던 역사를 반면교사 삼아야 합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법 왜곡죄를 두고 여당 내 강경파와 정체기가 갈등을 빚고 있는데, 이 법안이 이달 중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 정국이 더욱 얼어붙을 전망입니다. 민생 경제 소식도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한 달 만에 35%나 폭락하면서 크립토 겨울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거래가 1억 원 선이 무너졌죠.
이번 조정은 과거와 달리 것이 경제 요인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마치 17세기 네덜란드의 튤립 광풍이 꺼질 때처럼 거품이 거치는 과정이라는 신중론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변화도 있어요. 2026년부터는 회사가 도산해도 퇴직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이 도입됩니다. 이는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아주 중요한 제도적 진보로 우리 사회의 안전망이 한 단계 격상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오늘 선거를 치르는 일본 소식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의 지지율이 엄청나다면서요? 이른바 다카이치 현상이라고까지 불린다고요? 네, 오늘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의 압승이 예상되는데 그 중심에 다카이치 총리가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의 지지가 폭발적인데요. 사실 일본 정치는 오랫동안 파벌과 남성 중심의 노회한 이미지가 강했죠. 그런데 다카이치라는 인물이 등장해 혁신의 이미지를 선점한 겁니다. 이건 마치 1980년대 영국의 마거릿 대처가 보수당의 체질을 바꾸며 돌풍을 일으켰던 모습과 흡사합니다. 일본 사회가 변화를 갈구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선거를 앞두고 다카이치 총리를 공개 지지하면서 내정 간섭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말이 통하는 강경 보수 지도자가 일본을 이끄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했겠죠. 하지만 일본 내에서는 우리가 미국의 속국이냐는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외교적으로는 동아시아 경쟁당국 회의를 개최하며 디지털 경쟁 정책을 논의하는 등 영내 협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보이지만 국내적으로는 과잉 관광 문제가 폭발 직전입니다. 과잉 관광 때문에 유명한 벚꽃 축제까지 취소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요? 야마나시현 후지요시다시가 10년간 이어온 벚꽃 축제를 전면 취소했습니다. 관광객들이 쓰레기를 버리고 사유지에 무단 침입하는 등 주민 생활이 파괴됐기 때문이죠. 일본 정부는 이제 관광객에게 더 높은 요금을 매기는 이중 가격제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벚꽃이라는 일본의 상징적인 문화 자산마저 관광의 그늘에 가려지는 상황인데 이는 근대화 이후 일본이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갈등입니다. 또한 조세이 탄광 유해 수습 과정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는 일본이 풀어야 할 역사의 숙제가 여전히 무겁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 소식입니다. 시진핑 주석과 왕이 부장이 연초부터 활발한 외교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과의 관계 개선 의지가 돋보이네요. 허리펑 부총리가 영국에 얼음 깨는 사람 만찬의 축전을 보낸 것이 눈에 띕니다. 이 얼음 깨는 사람은 1953년 냉전 시절 영국 기업인들이 중국과 무역의 물꼬를 텄던 역사적인 사건에서 유래했습니다. 지금 중국은 서방의 규제 속에서 다시 한번 그 정신을 소환해 영국과의 녹색 전환, 금융 서비스 협력을 강화하려는 거죠. 역사적으로 고립의 위기에 처할 때마다 중국은 이런 민간 외교의 기억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왔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기술적 성과도 있었지만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여전히 서슬퍼런 규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과학자들이 양자 네트워크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와중에도 인민은행은 가상화폐 발행을 엄격히 금지한다고 다시 한번 못 박았습니다. 중국 정부 입장에서 통제할 수 없는 화폐는 곧 체제의 불안정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외환 보유고는 3조 4천억 달러에 육박하며 6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외부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실탄은 충분히 챙겨두겠다는 시진핑 주석의 성벽 쌓기 전략이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이번에는 인도로 가보겠습니다. 인도와 미국이 잠정적인 무역협정 프레임워크에 합의했다는 소식인데 내용이 파격적입니다. 관세를 무려 50%에서 18%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인도는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중단하고 5천억 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을 사주기로 했죠. 모디 총리는 메이크 인 인디아의 승리라고 자축하고 있지만 야당은 농민들에게 피해가 갈 거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마치 과거 동인도 회사가 인도 시장을 잠식해 들어오던 시절의 공포가 재현되는 듯한 분위기도 있어요. 하지만 퀄컴이 인도에서 2나노미터 칩 디자인을 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보면 인도가 단순한 시장을 넘어 기술의 허브로 거듭나고 있다는 사실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글로벌 단신들 모아서 전해드립니다. 베트남에서는 제14차 당대회를 앞두고 전국적인 회의가 열렸군요. 무려 190만 명의 대표가 온라인으로 연결된 거대 회의였습니다. 베트남은 지금 경제 총조사 결과 발표도 7개월 앞당길 만큼 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요. 연초에만 4만 9천 개의 기업이 새로 생겼다는데 도이머이 이후 제2의 도약기를 맞이한 느낌입니다.
러시아 소식은 다소 어둡습니다. 경제 위기 징후가 뚜렷해지고 있다고요? 에너지 수익 비중이 40%에서 25%로 뚝 떨어졌고 국민 자동차인 라다의 판매량도 급감했습니다. 미국과의 평화 협정 가능성이 보도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인프라에 대규모 타격을 가하는 등 긴장이 여전합니다. 서방의 제재가 러시아 경제의 실핏줄을 서서히 조여오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우디아라비아는 시리아와 대규모 계약을 체결하며 중동 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네요. 200억 리알, 우리 돈으로 약 7조 원 규모의 계약입니다. 항공, 통신, 인프라를 망라하죠. 사우디는 지금 비전 2030을 위해 적이었던 시리아와도 손을 잡는 실용주의의 정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 국방 전시회도 개최할 예정인데 이제 사우디는 단순히 기름 파는 나라가 아니라 중동의 경제와 안보를 주도하는 설계자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미국과 인도의 무역협정부터 일본의 선거 돌풍, 그리고 베트남의 뜨거운 성장 에너지까지 정말 쉴 틈 없이 달려왔네요. 박 작가님, 오늘 내용을 관통하는 한 줄 평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한 줄 평은 낡은 지도가 사라진 자리에 각자의 나침반을 든 주인공들이 등장했다입니다. 미국은 제복 입은 외교로, 일본은 여성 총리의 돌풍으로, 사우디는 실용적인 투자로 각자의 길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이 거친 파도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지역 균형과 경제 정의라는 나침반을 어떻게 잘 활용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변화의 파고는 높지만 그만큼 새로운 기회도 열리는 법이죠. 일요일 아침, 가족들과 함께 여유로운 시간 보내시면서 오늘 전해드린 소식들이 여러분의 인사이트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모두 따뜻하고 평온한 일요일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